그날 밤 제가 들었던 소리는 아직도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는 소리라고 하기에는 너무 조용했고 바람이라고 하기엔 너무 일정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부르기 전에 숨을 고르는 것처럼 아주 가까운 곳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던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귀신이나 괴담 같은 믿지 않았습니다. 아, 무서운 이야기를 들으면 잠시 소름이 돋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산속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는 대부분 동물 때문이고 어두운 곳에서 본 형체는 착각일 가능성이 높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경상남도의 한 조용한 마을에서 보낸 며칠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32살이었을 때 겪었던 일입니다. 당시 저는 도시 생활에 지쳐 있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 사람들 사이에서 느끼는 피로감, 그리고 아무리 쉬어도 사라지지 않는 마음속의 답답함 때문에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곳이 경상남도 산청군 근처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은 관광지처럼 유명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큰 도로에서 한참 들어가야 했고 저녁이 되면 가로등 몇 개만 마을 입구를 밝혀주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오래된 기와집과 낮은 담장, 마을 뒤편으로 이어지는 산길이 전부였습니다. 제가 머물기로 한 곳은 마을에 사는 한 노부부가 운영하는 작은 민박집이었습니다. 방은 오래되었지만 깨끗했고 창문을 열면 멀리 산 능선이 보였습니다. 밤에는 도시에서는 들을 수 없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 멀리서 우는 이름 모를 새소리, 그리고 아무도 없는 길 위를 지나가는 듯한 발자국 소리. 처음에는 그런 소리들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자연의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민박집 주인 할머니는 제가 도착한 첫날 저녁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된장찌개와 나물, 직접 담근 김치가 올라온 소박한 밥상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산 뒤쪽 길은 밤에 가지 마세요. 저는 웃으면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젓가락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냥 밤에는 가지 않는 게 좋아요. 그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무섭게 말한 것도 아니고 겁을 주려는 느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는 사람처럼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시골 어르신들이 흔히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위험한 길이거나 멧돼지가 나오는 곳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 안에서 책을 읽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갑자기 잠에서 깼습니다. 처음에는 왜 깼는지 몰랐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고 휴대폰 화면을 켜니 새벽 3시 조금 전이었습니다. 그때 들렸습니다. 똑똑똑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뭇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산속이니까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면서 창문을 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누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소리가 일정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무작위로 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손가락으로 창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똑! 잠시 멈춤. 똑! 잠시 멈춤. 똑! 저는 이불 속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합리적인 이유를 찾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장난을 치는 것일 수도 있다. 고양이나 작은 동물일 수도 있다. 나뭇가지가 우연히 같은 위치를 치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에서는 이미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창문 쪽을 보면 안 된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사람은 정말 위험한 순간에 머리보다 먼저 몸이 반응한다고 하잖아요. 그날 밤 제 몸은 계속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보지 말라고, 확인하지 말라고. 그런데 몇 분이 지나자 호기심이 두려움을 조금씩 밀어냈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방 안은 차가웠습니다. 난방이 꺼진 것도 아닌데 이상할 정도로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창문으로 다가가는 몇 걸음이 그렇게 길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커튼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으면 바로 열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다시 소리가 났습니다.
똑! 이번에는 바로 앞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커튼 사이 작은 틈으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당은 어두웠고 오래된 감나무만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초 뒤 나무 아래쪽에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사람처럼 서 있는 검은 형체였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너무 어두워서 정확히 볼 수 없었지만 분명히 나무 옆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민박집 창문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더 무서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이 서 있는 위치는 마당 밖이 아니었습니다. 민박집 담장 안쪽이었습니다. 누군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휴대폰을 잡으려고 했지만 손이 떨려서 몇 번이나 떨어뜨렸습니다. 전화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누구에게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건지도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끼익! 마룻바닥이 눌리는 소리였습니다. 누군가가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창문 밖의 존재와 방 밖의 소리. 둘 중 하나만 있어도 무서웠을 텐데 그 순간 저는 두 방향에서 동시에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방문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잠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가장 무서웠습니다. 무언가가 문 앞에 서서 안쪽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문고리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밖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열지 마세요. 저는 순간 더 큰 공포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소리는 창문 밖에서 들려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방 바로 앞에서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문 열지 마세요. 분명히 제 방문 바로 앞에서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이상하게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어디선가 한 번쯤 들었던 사람의 목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민박집에는 저와 노부부 그리고 다른 손님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다른 손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말로는 며칠 동안 예약한 사람은 저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밖에 누군가가 들어온 건 아닐까? 주인이 뭔가 알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환청을 듣는 걸까? 사람은 믿고 싶은 방향으로 현실을 해석한다고 합니다. 저 역시 그 순간까지는 어떻게든 현실적인 이유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피곤해서 착각한 것이다. 낯선 곳에서 긴장해서 이상하게 느끼는 것이다. 산속이라 작은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사실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아까 창문 밖에 서 있던 사람, 그리고 지금 제 방문 앞에 있는 존재. 저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화면을 켜자마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조금 마음이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휴대폰 화면에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을 일이었지만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시골이라 통신이 약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하필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이 너무 불안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놓여있던 작은 손전등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문 아래 작은 틈 사이로 빛이 보였습니다. 복도 불빛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복도에 서 있으면 그림자가 보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작았습니다. 거기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입을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나가지 마세요가 아니었습니다. 문을 잠그세요도 아니었습니다. 거기 있으면 안 됩니다. 마치 제가 있는 장소 자체가 위험하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결국 용기를 내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대답은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몇 초 동안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전에 여기 있던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 뒤가 서늘해졌습니다. 전에 여기 있던 사람. 그 말이 이상하게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자 밖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복도 쪽에서 발소리가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치 제가 따라오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느린 걸음이었습니다. 저는 문 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갈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해가 뜰 때까지 침대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창문 쪽은 계속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문 쪽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시간이 지나가기만 기다렸습니다. 새벽이 지나고 새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밖은 평범했습니다. 어젯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맑은 아침이었습니다. 새들이 울고 있었고 마당에는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함이 오히려 더 이상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닥을 보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마룻바닥 위에 젖은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현관에서 제 방 앞까지 이어진 발자국. 크기는 성인 남자의 발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발자국은 제 방 앞에서 끝나 있었습니다. 돌아간 흔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제 방 앞까지 걸어왔다가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바로 민박집 주인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계시던 할머니는 제 얼굴을 보는 순간 무언가 알아챈 듯 했습니다. 봤구나. 그 한마디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집터가 하나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제가 머물고 있는 민박집이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원래는 오래된 한옥이 있었는데 10여 년 전 그곳에 살던 한 남자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 혼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크게 어울리지 않았지만 성실하고 조용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밤 갑자기 집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누군가 부르는 소리, 그리고 밤마다 이어지는 발소리. 처음에는 혼자 사는 사람이 외로워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그 남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상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밤마다 누가 창문 밖에 서 있어요.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술을 마신 것도 아니고 정신이 이상한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결국 피곤해서 그런 것이라고 넘겼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남자는 갑자기 집을 떠났습니다. 짐도 거의 두지 않은 채 마치 급하게 도망친 것처럼.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그 뒤로 집을 비워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밤만 되면 사람이 있다는 말이 나왔어요.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해도 어젯밤의 일이 그것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설명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면 오래된 이야기를 붙입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한 말 때문에 그 생각이 흔들렸습니다. 그 사람이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요. 저는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했는데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밤에 누가 문 앞에서 자기 이름을 불러도 절대 열어주지 말라고 했어요. 순간 제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젯밤 문 앞에 있던 목소리를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그 목소리는 제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 열지 마세요. 저는 그제야 이상한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저를 밖으로 끌어내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안에 남겨두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문 밖에 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창문 밖에 서 있던 존재는 누구였을까요? 그날 아침 저는 바로 짐을 싸서 떠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무엇을 본 것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단순한 착각인지, 누군가의 장난인지, 아니면 정말 그 마을 사람들이 오랫동안 숨기고 있던 일이 있는지, 그 답을 찾기 전에는 떠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오후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살았다는 한 노인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있는 작은 집을 찾아갔을 때 그곳에는 80이 넘은 노인이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정호 어르신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알려준 주소를 따라 찾아갔지만 처음에는 사람이 사는 집인지조차 알기 어려웠습니다. 낮은 담장 너머로 오래된 장독대가 보였고 마당 한쪽에는 몇 년은 손을 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나무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두드리자 한참 뒤에야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요? 저는 제 이름을 말하고 민박집에서 묵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노인은 저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제가 왜 찾아왔는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집에서 잤구먼. 그 한마디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는데도 노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 집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노인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당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낡은 나무 의자에 앉은 그는 한동안 산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 방향은 민박집 뒤편 산길과 이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집은 원래부터 이상한 곳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은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이상해진 거지. 노인은 오래전 그 집에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최민석.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쯤 그 마을에 들어온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도시에서 살다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다며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도 좋아했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이 오래된 집을 고치고 무너진 담장을 다시 세우고 버려진 마당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밖을 확인하는 일이 많아졌고 창문에 두꺼운 커튼을 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유를 물으면 항상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밤에는 밖을 보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농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골 생활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최민석 씨는 낮에도 피곤해 보였다고 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잔 사람처럼 눈밑이 어두웠고 작은 소리에도 크게 놀랐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마을 슈퍼에 와서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혹시 밤에 누가 제 집 앞에 오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사람들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계속 물었다고 합니다. 정말 아무도 못 봤어요? 그 표정이 너무 진지해서 장난으로 넘길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밤에 자기 집 근처를 지나가지 말아달라고. 이유를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누군가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젯밤 일이 떠올랐습니다. 창문 밖에 서 있던 검은 형체, 움직이지 않고 집을 바라보던 모습. 노인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최민석 씨가 마지막으로 마을 사람에게 찾아온 날은 겨울 새벽이었다고 합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노인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혹시 제가 다시 안 돌아오면 그 집에 밤에는 아무도 가지 말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제가 본 건 사람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두려워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노인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 사람이 제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게 더 무서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까지 제가 계속 피하려 했던 생각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알고 있다는 느낌, 내가 모르는 존재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 노인은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젯밤 누가 이름 불렀습니까?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름을 부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젯밤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창문 소리, 밖에 있던 형체, 문 앞의 목소리, 그리고 전에 여기 있던 사람이라는 말. 노인은 제 이야기를 듣는 동안 한 번도 놀란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던 일을 확인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잠시 후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아직 거기 있는 모양이네요. 저는 물었습니다. 뭐가요? 노인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래된 집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귀신 이야기를 하면 죽은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집에서 이상한 건 죽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남긴 두려움이었어요. 그 말은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제가 느꼈던 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알 수 없는 존재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깊은 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오랫동안 혼자 견뎌왔던 공포가 그 공간에 남아있는 느낌. 노인은 저에게 그날 밤 바로 떠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최민석이라는 사람이 정말 무엇을 봤는지, 그리고 어젯밤 제 방 앞에 있던 목소리가 누구였는지, 저는 다시 민박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가는 길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침의 햇빛 아래에서는 아무것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산길도 평범했고 나무도 그냥 나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밤이 되면 이곳은 낮과 다른 곳이 된다는 것. 그리고 저는 이미 그 변화를 한번 경험했다는 것. 민박집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제가 노인을 만나고 온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방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다른 방에서 자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요? 할머니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젯밤 당신 방 창문 앞에 있던 건 처음 나타난 게 아니니까. 그 순간 저는 다시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낮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창문. 하지만 그 유리 너머 어딘가에 아직도 누군가가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다른 방으로 옮겼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같은 집이라도 방이 다르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밤 12시가 조금 지나자 민박집 전체가 조용해졌을 때 저는 다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똑, 똑, 똑. 이번에는 제 방 창문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천천히 제가 있는 방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똑, 똑, 똑. 처음에는 멀리서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어디선가 나무가 흔들리며 나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몇 초가 지나자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복도를 걸으면서 벽이나 창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처럼 저는 침대에 앉은 채 숨을 죽였습니다. 새로 옮긴 방은 어젯밤 제가 있던 방보다 안쪽에 있었습니다. 창문도 마당 쪽이 아니라 산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왜 굳이 이 방으로 옮겨줬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나는 확실했습니다. 이 방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저는 휴대폰을 손에 쥐었습니다. 이번에는 신호가 잡혔습니다. 화면에는 3칸의 통신 표시가 떠 있었습니다. 그 작은 표시 하나가 그렇게 안심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지는 못했습니다. 누구에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골 민박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은 피곤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저 자신도 어젯밤까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직접 겪고 나니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두려움을 쉽게 판단한다는 것을. 저는 다시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똑, 잠시 멈춤. 똑, 똑. 이번에는 훨씬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소리는 창문에서 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 쪽. 방문 가까운 곳에서 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 아래 작은 틈, 그곳으로 복도 불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불빛 위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누군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림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 앞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경험 때문인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확인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때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이번에는 조금 더 또렷했습니다. 사람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혹시 할머니일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걱정돼서 확인하러 온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답하기 전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와 달랐습니다.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문 밖의 사람이 다시 말했습니다. 문 열지 마세요.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똑같은 말, 어젯밤 들었던 말.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어젯밤 그 목소리는 제 방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문을 열까봐 걱정하는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은 이상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한숨 쉬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이 멀어졌습니다. 천천히. 복도를 지나 현관 쪽으로. 저는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고 싶은 마음과 열면 안 된다는 마음이 계속 싸웠습니다. 결국 저는 문고리에 손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대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10분쯤 지났을 때 밖에서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할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바로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는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손전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저는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방금 여기 오셨잖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지금 막 일어났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문 앞에 있던 사람은 할머니는 제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방 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 문 열었어요? 아니요. 다행이네요. 할머니의 표정은 처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동안 보였던 조심스러운 표정과는 달랐습니다. 진짜 두려움을 느끼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부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그리고 왜 사람들에게 자세히 말하지 않았는지를, 오래전 그 집에 살던 최민석 씨가 사라진 뒤 마을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그가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떠났다고 했고, 누군가는 다른 지역으로 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떠난 이유는 단순한 도망이 아니었다는 것을. 왜냐하면 그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할머니에게 부탁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나중에 누가 그 집에 살게 되면 밤에 혼자 두지 마세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요? 할머니는 오래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본 게 뭔지 알아요? 저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자기 모습이었대요. 순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모습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문 밖에 누군가 서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자기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알 수 없는 존재만이 아닙니다. 어쩌면 가장 깊은 두려움은 자신이 믿고 있던 현실이 무너지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내 눈으로 본 것이 틀릴 수 있다는 것. 내가 알고 있던 나 자신조차 믿을 수 없게 되는 것. 최민석 씨가 두려워했던 것도 그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할머니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몇몇 사람들이 그 집에서 이상한 일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비슷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창문, 그리고 자기와 닮은 존재. 그 말을 듣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어젯밤 창문 밖에 있던 형체. 저는 너무 어두워서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존재가 계속 저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은 기억났습니다.
그리고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창문 가까이 다가갔다면, 만약 조금 더 자세히 봤다면 저는 무엇을 보게 되었을까요? 그날 밤 이후 저는 바로 떠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생겼습니다. 최민석 씨가 사라진 집터, 그리고 제가 처음 묵었던 그 방의 창문. 저는 마을 노인과 함께 그곳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단순히 무서운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직접 본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곳에 남아있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으로 향하는 산길에서 노인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창문 있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래된 민박집 창문이 보였습니다. 저 창문은 노인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말했습니다. 원래 하나였습니다. 저는 이상해서 다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어젯밤 봤던 창문, 그리고 지금 보이는 창문, 무언가가 달랐습니다.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방 창문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물 뒤편에는 창문이 2개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창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착각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고 각도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다시 봐도 이상했습니다. 민박집 뒤쪽 벽, 제가 첫날 밤 머물렀던 방이 있는 곳, 그곳에는 나란히 2개의 창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분명히 제게 한 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의 창문은 하나였습니다. 저는 옆에 있던 박정호 어르신에게 물었습니다. 저 창문이 원래 2개였나요? 노인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원래 저 벽에는 창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내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밤이라서 잘못 본 것일까? 아니면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건물 구조가 바뀐 것일까? 현실적으로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오래된 집이라 수리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방이 하나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그 설명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창문을 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젯밤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처음 이 집에 도착했을 때 낮에 마당을 둘러보면서 저는 분명히 그 벽을 봤습니다. 창문 하나, 그리고 그 창문 아래에는 오래된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이는 2번째 창문 아래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지만 동시에 어딘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박정호 어르신은 더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여기는 낮에도 오래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요? 노인은 산길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기억을 믿고 살잖아요. 갑작스러운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장소에서는 내가 본 기억과 실제 모습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 말은 이상하게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눈앞에 나타나는 어떤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확신했던 현실이 흔들리는 것. 내 기억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불안. 그리고 그 불안을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다는 외로움. 그것이 이 마을에서 사람들이 오랫동안 견뎌온 공포였습니다. 우리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일부러 문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집을 바라보다가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가는 길에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상하게도 누군가가 창문에서 우리를 보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모든 답을 알아야 하는 존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모르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방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짐을 정리했습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도와주셨습니다. 떠나는 순간까지도 미안한 표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오히려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왜 처음부터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할머니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해도 믿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같은 사람이었으니까요.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다면 저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오래된 마을의 이상한 소문일 뿐이라고. 하지만 직접 겪고 나니 달랐습니다. 무서운 경험이라는 것은 반드시 귀신을 보거나 설명할 수 없는 일을 겪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무서운 것은 내가 믿고 있던 판단 기준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떠나기 전 할머니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최민석 씨는 정말 어디로 간 건가요? 할머니는 창밖 산길을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아무도 몰라요. 경찰에도 신고했고 가족들도 찾아왔어요. 그런데 흔적이 없었어요. 짐도 그대로였고 돈도 그대로였어요.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긴 건 하나뿐이었어요. 뭔데요?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창문에 붙어 있던 메모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기억을 떠올리듯 천천히 말했습니다. 밖에 있는 내가 들어오려고 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무섭다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슬픈 느낌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 두려움과 싸웠을까?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 사람이 정말 무엇을 봤든, 무엇을 느꼈든 그 공포만큼은 진짜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마을을 떠났습니다. 차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뒤쪽 거울을 몇 번이나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평범한 산길, 평범한 나무,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도시로 돌아온 뒤 처음 며칠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회사에 나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평범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의 기억도 조금씩 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창문을 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잠들기 전에 항상 확인했습니다. 창문이 제대로 닫혀 있는지, 커튼이 완전히 내려가 있는지. 예전에는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겪은 일을 쉽게 지울 수 없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늦은 밤 집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똑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책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들었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들렸습니다. 똑. 저는 천천히 창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조금씩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 그 산골 마을에서 느꼈던 감각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확인하면 안 된다는 느낌.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창문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커튼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비가 내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안도하며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때 창문 아래쪽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흔적. 빗물에 젖은 손자국처럼 보이는 자국이었습니다. 창문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에. 저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경상남도의 그 조용한 마을에서 제가 겪었던 일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떠났다고 생각했을 뿐, 어쩌면 그날 밤부터 계속 따라오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공포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들었던 목소리, 문을 열지 말라고 했던 목소리, 그 존재가 정말 저를 해치려 했던 것이 아니라면 어쩌면 누군가는 오래전부터 그 집 안에서 계속 같은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믿어달라고, 누군가에게 알아달라고, 그리고 누군가가 같은 두려움을 겪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날 밤 창문 안쪽에 남겨진 손자국을 본 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만나면 먼저 부정한다고 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습기 때문일 것이다. 비가 많이 와서 창문 틈으로 물이 들어온 것일 것이다. 어딘가 묻어있던 흔적일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습니다. 창문은 안쪽에서 닦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자국은 바깥에서 누군가 손을 댄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방 안쪽에서 유리를 짚고 서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결국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불을 켜놓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무서운 생각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 존재는 계속 창문에 나타났을까? 왜 문을 열라고 하지 않았을까? 왜 오히려 나에게 열지 말라고 했을까? 그리고 왜 최민석 씨는 끝까지 그 집에서 도망치려고 했을까? 처음에는 모두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를 두렵게 만드는 무언가. 사람을 괴롭히는 무언가.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어젯밤 문 앞에 있던 목소리는 한 번도 저를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의 존재도 저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사람처럼. 그 생각이 들자 저는 다시 경상남도 그 마을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서워서 피하고 싶었던 장소였지만 동시에 마음 한쪽에는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답을 찾지 못한 질문처럼. 몇 주 뒤 저는 다시 그 마을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내던 친구 한 명과 함께 갔습니다. 친구에게는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전에 묵었던 민박집에 다시 가보고 싶다고만 했습니다. 솔직히 모든 것을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말하는 순간 제가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질 것 같았습니다. 직접 경험한 사람조차 설명하기 어려운 일을 다른 사람에게 이해시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이상하게도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낮은 담장, 오래된 나무, 조용한 골목. 처음 왔을 때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이곳이 무서운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와보니 조금 다른 감정이 들었습니다. 슬픔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누군가의 기억과 두려움이 남아있는 장소, 사람이 떠난 뒤에도 그 사람이 겪었던 감정이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 민박집 앞에 도착하자 할머니가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다시 왔네요. 그 말투에는 놀람보다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인사를 하고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그날 이후에도 이상한 일이 있었나요? 할머니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었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뭐가요? 할머니는 마당 한쪽을 바라봤습니다. 밤마다 창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런데 예전하고 달라졌어요.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전에는 안에서 밖을 보는 느낌이었다면 할머니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요즘은 밖에서 안을 지키는 느낌이에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밖에서 안을 지킨다. 마치 누군가가 위험한 것을 막고 있는 것처럼. 저는 그날 저녁 박정호 어르신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묻기도 전에 노인이 먼저 말했습니다. 결국 다시 왔구먼. 저는 웃지도 못했습니다. 어르신 최민석 씨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노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서랍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낡고 색이 바랜 수첩이었습니다. 이건 원래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물건이에요. 저는 수첩을 바라봤습니다. 최민석 씨가 남긴 겁니까?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라지기 전에 나한테 맡겼어요. 왜요? 자기가 없어져도 누군가는 봐야 한다고 했어요. 수첩을 펼치자 날짜별로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평범한 내용이었습니다. 마을 생활, 집수리, 날씨.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글씨가 조금씩 변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뒤로 갈수록 글씨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 문장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창문 밖에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 아래. 하지만 내가 무서운 것은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저는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내가 무서운 것은 그 사람이 나와 너무 닮았다는 것이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수첩을 넘겼습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를 따라하는 것 같았다. 내가 움직이면 움직였다. 내가 창문을 닫으면 같이 닫는 시입을 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달라졌다. 이제는 내가 하기 전에 먼저 움직인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날짜도 제대로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글씨도 거의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문장은 분명했습니다. 오늘 밤 내가 문을 열지 않으면 괜찮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내가 문을 열면 그 뒤는 찢겨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정호 어르신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 자기가 본 것을 설명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죠. 저는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믿으셨나요? 노인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진심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도 그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요. 눈앞에서 직접 보기 전까지는 남의 두려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말은 저에게 오래 남았습니다. 저 역시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직접 겪기 전엔 누군가의 무서운 경험을 쉽게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항상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 저는 수첩을 더 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자지 마세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요? 노인은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부른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요? 당신에게 보여주려고 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보여주려고 했다. 그렇다면 왜? 무엇을? 그리고 누구에게? 그날 밤 저는 다시 마을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차에 올라타기 전 마지막으로 민박집 뒤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창문 하나가 보였습니다. 낮에는 2개였던 창문, 그런데 지금은 다시 하나였습니다. 저는 차 문을 잡은 채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창문 안쪽에서 아주 작은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커튼 뒤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창문 안쪽의 존재가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치 마지막 인사를 하듯 조용히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 손짓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도 소리를 지르거나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모습이 위협처럼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였다면 분명히 달랐을 것입니다. 창문 뒤에 누군가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공포에 질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존재가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이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전하려는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친구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왜?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저 창문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왜 제가 다시 돌아왔는지, 그리고 왜 발걸음이 그곳으로 향하는지 저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려움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민박집 뒤편으로 걸어갔습니다. 발밑에 흙길이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바람도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발걸음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창문 앞에 섰습니다. 안쪽은 어두웠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분명히 누군가 있었는데 이제는 흔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유리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작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창문 아래쪽, 먼지가 쌓인 유리 위에 누군가 손가락으로 쓴 것 같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한동안 그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에게 하는 말인지, 아니면 오래전 사라진 최민석 씨에게 하는 말인지, 혹은 그 집에 남겨진 누군가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공포보다 먼저 든 감정은 연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할머니에게 부탁해서 다른 방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박정호 어르신에게 다시 수첩을 보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부분까지 읽고 싶었습니다. 노인은 한참 고민하다가 수첩을 건넸습니다. 읽고 나면 잊기 어려울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처음부터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수첩의 마지막 기록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전 내용이었습니다. 최민석 씨는 어느 순간부터 창문 밖의 존재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고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따라하는 모습 때문에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존재가 자신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 사람은 나를 흉내내는 게 아니었다. 그 사람은 내가 잊고 있던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 문장을 읽고 저는 멈췄습니다. 잊고 있던 것. 무슨 의미일까? 다음 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최민석 씨는 어린 시절 이 마을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도시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과거 그의 가족이 살던 곳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어릴 때 그 집에서 한 사건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된 기억이라 스스로 잊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린 시절 어느 겨울밤, 그는 창문 밖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아이를 봤다고 했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얼굴을 가진 아이. 처음에는 무서워서 부모님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믿지 않았습니다. 꿈꾼 거야. 어두워서 잘못 본 거야. 그 말 이후 그는 그 기억을 억지로 지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성인이 된 뒤 다시 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잊었다고 생각했던 기억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수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나를 해치려고 온 것이 아니다. 그 아이는 내가 버리고 온 기억이었다. 저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제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창문 밖의 존재, 문 앞의 목소리, 나를 지켜보던 무언가. 어쩌면 그것은 누군가를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오랫동안 묻혀있던 기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살면서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상처, 후회, 두려움, 마주하기 힘든 순간들, 때로는 잊는 것이 살아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기억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다가 특정한 장소나 순간을 만나 다시 나타나기도 합니다. 최민석 씨에게 그 장소가 바로 그 집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수첩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짧은 문장이 하나 남아있었습니다. 이제 알겠다. 내가 도망친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왜 그 존재가 저에게 나타났는지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도시에서 지쳐 있었고 스스로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속에는 정리하지 못한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간 이유도 결국 도망이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이 아니라 잠시 피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집은 그런 사람들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는 곳인지도 몰랐습니다. 너는 무엇에서 도망치고 있느냐고, 무엇을 외면하고 있느냐고. 그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민박집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된 집 하나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 할머니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겠네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할머니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계속 뒤를 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앞을 보고 있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웃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저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무언가 따라오는 것 같아서.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가 두려워했던 것은 뒤에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제 안에 남아있던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후 몇 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그 마을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밤이 되면 창문을 확인하는 습관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다만 예전과는 다릅니다. 예전에는 무서워서 확인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잊고 있는 것이 없는지 돌아보기 위해 확인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비가 오는 밤이면 가끔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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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 예전 같았으면 숨을 죽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잠시 멈춰서 생각합니다. 혹시 누군가 나를 괴롭히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외면했던 무언가를 알려주려고 온 것은 아닐까. 경상남도의 그
조용한 마을에서 제가 배운 것은 귀신이 있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이 끝까지 마주하지 못했던 마음속의 기억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우리가 다시 바라볼 준비가 되었을 때 조용히 창문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